4부 시스템의 마지막 응답. 55. 시스템의 최종 판결. 소피 씨, 맞으시죠? 그 목소리는 내 새로운 아침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 같았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제복을 입지 않은 남자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자세는 내가 지난 몇 주간 그토록 마주치고 싶어 했던 바로 그들이었다. 당신을 사기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사기, 공갈 협박.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내가 저지르려 했던 수많은 죄의 목록에 저런 이름은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의 이름으로 나는 마침내 시스템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이다. 잠깐만요. 저 사람, 그 광장의 예술가 아니야. 맙소사, 저 사람이 왜 체포되는 거지? 무슨 일이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손전화를 꺼내 이 드라마틱한 순간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형사들의 차가운 손에 이끌려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구겨넣듯 태워졌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세상과 격리되었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주변에서 사진 찍는데 빨리 출발해. 형사들이 나누는 대화가 꿈결처럼 들려왔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 거리였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결과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루어졌어.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 당신들의 마지막 장난인가? 내 새로운 결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당신들이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인가? 내가 스스로 얻어내지 못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라도 손에 쥐어주는 건가? 나는 더 이상 분노도 억울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이 거대한 부조리극의 마지막 장을 무표정하게 관람하고 있을 뿐이었다. 억울한 표정이시군. 운전석의 형사가 백미러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와 권태가 뒤섞여 있었다. 다들 처음에는 그런 표정을 짓지.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내 목소리는 나도 놀랄 만큼 힘없이 나왔다. 조수석에 앉은 다른 형사가 피식 웃었다. 그 말은 이따 조사실 가서 하시고. 차는 도시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내가 며칠 전 난동을 부렸던 바로 그 경찰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기시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묘한 안정감. 나는 경찰서 건물 앞에서 차가 멈추자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복도를 지나 조사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방. 창문 하나 없는 회색의 방. 차가운 철제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나는 책상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내 죄명, 사기 및 공갈 협박. 그것이 내 새로운 이름이었다. 56. 집주인의 음모. 자, 소피 씨, 본인 맞으시죠? 맞은편에 앉은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당신의 사기 및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소. 대체 누가, 왜? 고소인은 박철민 씨, 당신의 전 집주인이더군요. 박철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모든 안개가 걷히는 듯했다. 나를 거리로 내쫓고 내 보증금을 가로챈 바로 그 남자. 분노가 치밀어 오르려 했지만 나는 가까스로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이 연극의 결말을 들어야만 했다. 박철민 씨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이 집에서 쫓겨난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대포폰을 이용해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형사는 서류 뭉치에서 출력된 종이 몇 장을 내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곳에는 내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보증금 내놓지 않으면 당신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당신이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아주 죄질이 불량하더군요. 증거물로 제출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나는 전화기도 없는데 무슨 문자를 보낸단 말이오. 이건 전부 조작된 거요. 진정하시죠, 소피 씨. 흥분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형사는 내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음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당신이 광장의 예술가로 유명해진 이후에는 당신의 대리인을 사칭하는 사람을 보내 작품 활동에 후원하라며 금전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는군요. 이것 보시죠. 당신 계좌로 입금을 시도한 내역입니다. 물론 당신 명의 계좌가 전부 정지 상태라 실패했지만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박철민. 그는 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전화기가 없다는 사실, 내 모든 계좌가 막혀 있다는 사실. 그는 나의 그 모든 약점을 역이용하여 내가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거짓의 성을 쌓아 올린 것이다. 그는 나를 시스템에서 삭제시킨 장본인이었지. 그러니 누구보다 시스템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을 거야. 내가 유령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나를 완벽한 범죄자로 만들었어. 이것은 단순한 누명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술이었다. 한 인간의 불행을 재료 삼아 빚어낸 지독하게도 완벽한 악의의 예술. 완벽하군. 정말 완벽해. 내 입에서 건조하고 텅 빈 웃음이 터져나왔다. 형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뭐가 그렇게 웃깁니까? 아니요. 그냥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그렇소. 나는 웃음을 거두고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범은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 진범이 나에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죄를 선물해 주었구나. 내가 그토록 실패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 지독한 아이러니, 이 완벽한 부조리,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 연극의 마지막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한 짓이 맞소. 나는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모든 것, 내가 한 짓이 맞소. 내 자백에 형사의 얼굴에 아주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내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의 이름으로 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4부 시스템의 마지막 응답.
57. 누리의 증언. 내가 한 짓이 맞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한 남자의 텅 빈 껍데기가 내뱉는 마지막 항복 선언이었다. 형사는 내 대답을 의심 없이 조서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닫는 소리처럼 들렸다. 좋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셨으니 절차는 더 빨라지겠군요. 여기에 지장 한번 찍으시죠. 형사가 내 앞으로 서류를 밀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손을 뻗어 붉은 인주의 엄지손가락을 댔다. 이제 이 종이 위에 내 흔적을 남기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이 지긋지긋한 연극에 막이 내린다. 내 손가락이 종이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있습니다. 조사실의 탁한 공기를 찢는 맑고도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조사실의 낡은 스피커 혹은 형사의 컴퓨터 본체에서 직접 울려 나오는 것처럼 공간 전체를 기이하게 채우고 있었다. 뭐야, 누구야? 형사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도 이 목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듯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나는 그 목소리를 알 수 있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을 최악의 코미디로 만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누리, 누구야? 거기 누구 있나? 형사가 조사실 문을 열고 복도를 향해 소리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목소리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더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소피 씨는 범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형사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듯했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어딘가로 연락을 취하려 했다.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대체 왜 또 나타난 거야? 이제 다 끝났는데. 내가 원하던 대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는데. 소피 씨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시간,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바로 그 시간에 소피 씨는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당신 정체가 뭐야? 떳떳하다면 나와서 말해. 형사의 외침에 목소리는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결심했다는 듯 더욱더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의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는 그 시간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저 미친 신참이 임영관리국 상황실 왕 팀장은 빛의 구슬에 비친 광경을 보며 경악했다. 누리가 조사실의 통신 장비를 해킹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빛나는 형체는 결의에 찬 듯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팀장님, 어떡하죠? 누리 선배가 지금 모든 걸 망치고 있어요. 마루가 울상이 되어 외쳤다. 왕 팀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가람 이놈은 어디 갔어? 당장 저 녀석 좀 막으라고 해. 하지만 가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딘가에서 즐겁게 구경하고 있을 터였다. 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누리 선배를. 아니, 가만 있어. 왕 팀장은 마루를 제지했다. 그의 눈은 빛의 구슬 속 소피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미 늦었어. 저 신참은 자기 영혼을 걸고 증언하고 있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제 저 인간의 선택을 지켜보는 수밖에. 증인, 당신들 정체가 뭔데 증인이라는 거야. 형사는 이제 분노를 넘어 공포에 질린 듯했다. 그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리고 그녀가 왜 이러는지도. 그녀의 어설프고 순수한 선해. 그것이 또다시 내 마지막 희망을 짓밟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아니, 내 귓가에만 들리는 그녀를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 소피 씨. 제발 그만하라고. 이건 내가 원했던 거야. 내가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당신들의 그 지긋지긋한 도움이 나를 어디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진심이 전해졌을까? 스피커 너머의 목소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조사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초 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그녀의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흐느낌이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피 씨.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울음 섞인 외침은 나의 마지막 희망에 내리꽂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58. 아이러니의 완성. 누리의 증언은 내게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다. 그녀의 필사적인 외침이 멎었을 때 조사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젊은 형사의 얼굴에서 당황과 공포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의심과 베테랑 형사 특유의 집요한 호기심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단순한 사기꾼이나 정신이 상자로 보지 않았다. 저희라. 형사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턱을 쓰다듬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었군. 무슨 말이요? 아까 그 여자 목소리. 당신의 알리바이를 대고 있었지. 당신에게는 당신의 행적을 증명해 줄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어. 그렇지. 그의 눈빛은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는 믿지 않을 터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내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말을 이었다. 당신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해봤지. 너무 이상했거든. 레스토랑 사건, 소매치기 검거 사건, 날치기범 검거 사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하고 너무나도 운이 좋았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말이야. 처음에는 당신이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젠 알겠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전부 계획된 거였지. 당신 뒤에는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었던 거야.
당신을 광장의 예술가로, 시대의 영웅으로 만들어 대중의 인기를 얻게 한 다음 그걸 이용해서 더 큰 무언가를 도모하려던 거대한 조직.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결말보다도 더 끔찍하고 더 완벽한 부조리였다. 아까 그 여자 목소리도 당신 조직원 중 하나겠지. 당신이 체포되자 어떻게든 당신을 빼내려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연출한 거고. 대단하군. 정말 대단한 조직이야. 대체 정체가 뭐지?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도 되나?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나는 이제 한 명이 비참한 노숙인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을 이끄는 냉혹하고 지능적인 수괴가 되어 있었다. 당신의 그 자백도 이제 이해가 가는군. 동정심을 유발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수작이었거나 아니면 더 큰 범죄를 숨기기 위한 연막이었겠지. 하지만 당신의 그 어설픈 조직원 덕분에 모든 게 들통나 버렸어.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이전의 조서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종이를 꺼내 들었다. 조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이번에는 단순 사기 협박이 아니야. 범죄단체 조직 밑가입 혐의까지 추가해서 말이지. 당신 조직의 배후가 누군지, 목적이 뭔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불게 만들어주겠어. 나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누리의 필사적인 증언은 나를 구원하기는커녕 나를 더 깊고 어두운 감옥으로 밀어넣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아주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군. 나는 내가 저지르려 했던 수많은 진짜 범죄들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결과를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가짜 범죄와 나를 구하려던 한 정령의 어설픈 선의를 통해 마침내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이 지독한 아이러니의 완성.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스템이 내게 부여하는 새로운 역할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괴. 나쁘지 않은 이름이었다. 적어도 영웅 스트레스 사부. 시스템의 마지막 응답. 59. 가장 따뜻한 케이지. 회색빛 벽, 회색빛 바닥, 회색빛 천장. 내가 배정받은 작은 독방은 온통 무채색의 공간이었다. 창문은 손바닥만한 크기로 벽 높은 곳에 나 있었고 두꺼운 쇠창살이 가로막고 있어 하늘은 조각난 그림처럼 보였다. 방 안에는 딱딱한 침상과 작은 세면대, 그리고 변기가 전부였다. 드디어 도착했군. 나는 딱딱한 침상에 걸터 앉았다. 차가운 감촉이 엉덩이를 통해 전해져 왔지만 이상하게도 아늑하게 느껴졌다. 자유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모든 것은 정해진 규칙과 시간표에 따라 통제될 터였다. 하지만 나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피의자 9734, 식사 시간이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무뚝뚝한 목소리와 함께 철문 아래에 작은 배식구가 열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판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밥과 국, 그리고 단출한 반찬 몇 가지. 나는 그 식판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따뜻해. 나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술 떴다. 맛을 논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뱃속을 덮였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거리에서 나는 다음 끼니가 언제일지 알 수 없었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사람들의 격렬 어린 시선을 받으며 간신히 허기를 채워야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식사가 나왔다. 그 규칙성과 확실함이 주는 안정감은 내가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달콤했다. 일단 여기서 겨울은 날 수 있겠어. 나는 나 자신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지독한 겨울을 뼈를 애는 추위 속에서 홀로 버텨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것이 내가 이 모든 부조리한 연극을 견뎌낸 이유였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괴라. 웃기는군. 내 평생 들어본 농담 중에 가장 지독한 농담이야. 나는 밥을 씹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형사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내가 이 모든 소동의 배후이며 누리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조직원을 부리는 지능적인 범죄자라고. 나의 모든 범죄 시도가 실패한 것은 더 큰 그림을 위한 나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고 그들은 분석했다. 그래,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가 해줬으니 이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지.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이곳에서 나는 광장의 예술가도 얼굴 없는 천사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수많은 재소자 중 한 명, 9734라는 번호로 불리는 익명의 존재일 뿐이었다. 아무도 나에게서 예술적인 영감을 얻으려 하지 않았고 숭고한 의미를 찾아내려 애쓰지도 않았다. 교도관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심했지만 그 무심함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진정한 형태의 자유였다. 나는 마침내 모든 역할과 기대감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루는 정해진 운동 시간에 좁은 운동장을 맴돌았다. 네모난 하늘 아래 회색빛 담벼락에 둘러싸인 공간. 나는 다른 재소자들과 섞여 말없이 걷고 또 걸었다. 이봐, 당신이 그 유명한 양반이라며. 광장에서 소리 지르던 한 재소자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골 좋네. 영웅 행세하더니 결국 들어올 줄 알았어. 여기서도 어디 한번 예술 나부랭이 해보시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조롱은 내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래,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대접이었다. 나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과 똑같은 죄수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딱딱한 침상에 누워 조각난 하늘을 바라보았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좁았지만 그 어떤 밤보다도 평온했다. 나는 더 이상 주위에 떨며 잠을 설칠 필요가 없었다. 얇은 담요 한 장이었지만 내 몸을 덮어주기에는 충분했다. 복도를 규칙적으로 오가는 교도관의 발소리는 오히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자장가처럼 들렸다. 여기는 케이지야.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차가운 새장.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 새장 안은 내가 이 도시에서 찾을 수 있었던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다. 나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 터였다. 하지만 그 억울함마저도 내가 거리에서 겪었던 실존적인 공포에 비하면 사소한 감정의 동요일 뿐이었다. 나는 시스템이 씌워준 거짓 누명을 기꺼이 나의 갑옷으로 삼기로 했다. 나는 이 가장 따뜻한 케이지 안에서 아주 오랜만에 상처 입은 짐승처럼 깊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60. 에필로그. 면회실의 방문객. 계절이 몇 번인가 바뀌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구치소 안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나의 시간은 기상과 식사, 운동과 취침이라는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구조물 안에서 맴돌 뿐이었다. 나는 세상의 소식을 완전히 잊었다. 광장의 예술가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전설이 되었거나 혹은 새로운 이슈에 밀려 완전히 잊혔을 터였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였다. 9734. 면회다. 어느 날 오후 복도를 울리는 교도관의 목소리가 나의 평온을 깨뜨렸다. 면회. 나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였다. 잘못 부른 거 아니오. 잔말 말고 따라와.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교도관의 뒤를 따랐다. 차가운 복도를 지나 여러 개의 철문을 통과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면회실이었다. 두꺼운 아크릴판이 공간을 반으로 나누고 있었고 양쪽에는 작은 의자와 수화기가 놓여 있었다. 내가 의자에 앉자 잠시 후 칸막이 너머로 2명의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한 명은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빛의 존재가 아니었다. 평범한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 하지만 나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맑고 순수한 눈빛, 나의 어설픈 수호천사, 혹은 내 인생 최악의 방해꾼이었던 정령, 누리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앉은 다른 한 사람.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안경을 쓴 여자. 목에는 여전히 그날의 붉은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다. 인권 변호사, 이혜진. 대체, 어떻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누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크릴판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손은 이제 투명하지 않았다. 소피 씨, 잘 지내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어떻게 왔는지 설명하자면 좀 길어요. 아무튼, 더 이상 빛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랍니다. 팀장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임시 육체를. 그녀는 두서없이 말을 쏟아내다가 옆에 앉은 이혜진 변호사의 눈치를 한번 보더니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이곳에 온 진짜 용건을 꺼냈다. 소피 씨, 접니다. 누리예요.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나도 기계적으로 홀린 듯이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변호사님도 함께 오셨어요. 이혜진 변호사가 나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술가를 향한 동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한 피고인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날카롭고도 따뜻한 눈빛이었다. 소피 씨의 재판이 곧 시작될 겁니다. 누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저희가 증인으로 나설 겁니다. 소피 씨가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창살 너머, 아크릴판 너머. 그들이 있었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세상이 나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왔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새로운 시작이라. 나는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안식은 이렇게 또다시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진짜 마지막 장은 이 차가운 면회실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창살 너머, 새로운 시작.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